이분들은 다들 시댁과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남들이 저를 보면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다고 시집 잘 갔다 속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시집을 잘 갔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시집 잘 갔다는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저한테 되물어봐요. 제가 진짜 시집을 잘 간 게 맞는 건지.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늘상 하던 말이 있어요. 원래는 딸만 둘 낳고 키우고 싶었는데 둘째가 아들이 나와버려서 그렇게 못했다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둘째 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며 결혼 전부터도 저를 그렇게 우리 딸하고 부르셨어요. 결혼 후에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셨고 이후에도 저를 딸내미 하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심으로 저를 딸이라 생각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란 거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밖에 나가면 저를 딸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억지로 설명을 하세요. 둘이 하나도 안 닮았죠? 라던지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서 당신이 저를 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사실 딸이 아니고 우리 둘이 고부간이라는 사실을 기어이 밝히십니다. 얘가 며느리지만 내 딸 같아서 며느리보다 딸이 더 가까워 보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접한 상대방은 당연히 거기다 대고 나쁜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래도 며느린데 며느리라고 불러야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고부간의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 시어머니가 참 깨어있는 분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집 잘 갔다. 이런 시어머니 세상에 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 부르는 친한 척은 시어머니 아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단둘이 장 보러 다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근처 시장이라도 간다 치면 시장은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다 보니 가면 다 아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면 또 사이좋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척 순회 공연을 하시고요. 그렇게 귀에 진물이 나올 정도로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다. 며느리가 잘해야겠다. 시집 잘 갔다는 둥. 저런 시어머니 또 없다는 둥. 그런 이야기 억지로 듣고 있으면 저도 억지로 따라 웃느라 얼굴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제가 너무 시작부터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좋은 시어머니인데 못된 며느리가 곁을 안 내주는 거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른 사람들 말처럼 저희 시어머니 세상에 둘도 없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정말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위로 신우가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형님이죠. 형님은 우리 시어머니의 진짜 딸이고요. 진짜 딸이 있는데 며느리를 또 다른 딸처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진짜 이 세상 어딘가에 며느리를 딸로 생각해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딱 봐도 대놓고 신우와 저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당연히 자기 자식이 더 소중한 거 알고 이해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며느리가 내 두 번째 딸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는 적어도 신우랑 저를 대하길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못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나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게 거짓이라는 걸 당사자인 제가 느낄 정도로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이미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때부터 차이가 나요. 국에 들어있는 건더기만 봐도 신우랑 저랑 똑같은 딸이 아니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일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국건더기 가지고만 일했으면 제가 옹졸한 사람이지요. 식사가 끝나면 다들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TV 앞으로 가는데 식탁을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다, 팔이 다 아프다, 혹은 어깨가 안 올라간다 하면서 눈치 아닌 눈치를 주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제가 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신우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한 적 없어요. 당연히 제가 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네요.
그렇다 보니 이미 시어머니가 저랑 신우를 다르게 대한다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씩 지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 준비도 안 시키는데 밥 얻어먹고 제가 설거지 정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치 줄 때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 들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 눈치는 없는 사람이고 말한 것처럼 설거지쯤이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집안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틈만 나면 저보고 시댁에 와보라고 해서는 이불 빨아야 하는데 세탁기 좀 같이 돌리자. 대청소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은근슬쩍 시댁 집안일을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신우가 손이신우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충분히 신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며느리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해달라는 거 다 군소리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다고 했던가요? 이젠 하다못해 신우가 놀러 나간 틈에 저를 불러서 니네 언니 방이 돼지우리缸 같으니까 같이 치우자고 저를 부르더군요. 시어머니가 같이 하긴 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 방도 아니고 신우가 쓰는 방 청소를 하면서 이게 맞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던 차에 시어머니가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주시더군요. 신우가 입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속옷에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모아서 들고 오시면서 그걸 저한테 넘겨주면서 이건 물에 세제 풀어서 손빨래로 해야 된다고 그 빨래를 저한테 시키더군요. 뒤집어 벗어놓은 신우 양말 뒤집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 상황에 이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이 집 둘째 딸도 아니고 며느리는커녕 식모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겉으로만 딸이라고 부르고 그걸 가지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 할 수 있어요. 신우랑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집안일이야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말로 저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잘 계시는데 말이에요. 친정어머니가 제가 시댁까지 불려가서 결혼도 안 한 손이신우 양말 뒤집어 손빨래하고 입던 반스까지 손빨래 해주고 있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두 번째 어머니 자리를 자처하는 시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시키고 있으니 이건 더 이상 제가 참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이런 거 시키잖아요. 결국 콩쥐는 잘 풀려서 행복하게 살게 되긴 하지만 저는 이미 벌써 결혼도 해버린 상태고 더 잘 풀릴 것도 없다 싶었고 선녀님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제가 제 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갚아주면 좋을지 이리저리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호달궈서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말할까? 참을 인자 3개면 사람도 살린다는데 착한 내가 참을까? 싫으면 싫다고 딱 잘라 말할까? 아니면 시댁에서 부를 때 갖은 변명을 대고 도망을 칠까? 사실 마음속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화풀이 해봐야 저랑 남편 사이만 안 좋아지지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싶더라고요. 착한 내가 참을까 하기엔 이미 참을 만큼 참아도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았고요. 사소한 집안일 시켰던 것들 다 아무 대꾸 없이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결국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러다 결국엔 신우 입던 반스까지 손빨래로 빨아주게 되었잖아요. 더 참으면 나중에는 신우가 걸어다니기 귀찮다니 업고 다니라고 시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는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부를 때 갖은 변명을 대고 뻐기면서 시댁을 안 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겠더라고요. 안 가면 안 가겠지만 언제까지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어쩌다 한 번씩은 여전히 시어머니 대신 시댁 집안일을 하게 될 건 안 봐도 뻔한 이야기였지요. 가장 현실적인 게 싫은 건 싫다 딱 잘라 말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또 없겠다 싶었는데 자꾸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거예요. 말로 통할지 안 통할지야 나중 돼봐서 알긴 하겠지만
이 방법이 통하든 말든 간에 여태까지 쌓인 제 우라는 한번 터트리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계획을 싹 정리한 뒤 시모와 신우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요즘 날씨도 비 내렸다 후덥지근했다 말도 아니니 복날도 가까운데 집에서 삼계탕이나 한 그릇씩 먹자고요. 언니랑 엄마랑 같이 오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좋다고 주말에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에 가슴이 다 콩닥콩닥 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신우가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고 신우고 상관없이 두 사람 손만 봤습니다. 예상했지만 당연히 두 사람은 못 만났어요. 그런 두 사람 앞에 두고 제가 먼저 실망한 표정을 잔뜩 지으며 선수를 쳤습니다. 엄마, 왜 빈손으로 왔어? 하고 시어머니한테 바로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가 흠칫하더니 너가 밥 먹자고 불렀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뭘 싸들고 왔었어야 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뭔가 당황했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점점 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내가 먹자고 한 건 맞는데 삼계탕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시집가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내가 어떻게 삼계탕을 끓이겠냐. 당연히 엄마가 해가지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해가지고 왔어야 한다는 말이 무조건 엄마니까 해와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온갖 집안일은 다 저한테 떠넘기고 진짜 딸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저라고 못할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면서 진짜 엄마한테는 안 할 행동들, 시어머니가 저랑 신우한테 하듯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생각으로 세운 계획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말에 어이가 없는 건지 전혀 예상을 못해서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는 건지 그냥 눈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세를 몰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아쉽지 않겠냐고 해서 남편 시켜서 삼계탕 재료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더럽게 못해서 그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벼르고 벼르는 사이 남편한테 이번만큼은 내 편 제대로 들어주라고 못을 박아둔 상황이었어요. 이미 남편하고는 사전에 다 계획을 해놓았던지라 자연스럽게 남편 보고 장봐오라고 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집 앞에 바로 몇 걸음 안 가서 식자재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대형마트보다 싸지는 않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어서 남편이 장 봐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데까진 20분도 안 걸렸어요. 이미 뭐 살지도 다 알려준 상황이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금방 돌아왔지요. 그동안 저랑 신우, 시어머니는 셋이서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서 있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핸드폰으로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별 쓰잘데기 없는 대화거리로 말 몇 마디 주고받다가 다시 핸드폰 봤다가 하면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엄청 편하게 있으니 두 사람이 엄청 불편해하더라고요. 남편이 마트에서 장 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길로 남편이 들고 있던 봉지 다 뺏어서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 덕분에 누가 차려주는 밥 먹겠다고 호강한다고 말하고 저는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한 뒤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도 삼계탕 맛있게 빨리 해달라고 얄밉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방에 들어와 침대 속에 들어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우니 여태 긴장한 게 그제서야 풀렸는지 제 심장박동 소리가 제 귀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았어요. 쉰다 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쉴 상황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피곤하지도 않았고 5분도 안 돼서 신우가 저희 집 안방문을 열고 따라 들어왔거든요. 방문 노크도 없이 열고 바로 들어오는 거 보니 신우도 저를 남이 아니라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상대할 때도 거침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이야기 좀 해야겠다며 저한테 제정신이냐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 했지요. 어머니가 나도 당신 두 번째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고. 동생이 언니 보고 배우지 누굴 보고 배웠겠냐.
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딱 그만큼 똑같이 따라하는 거다 한마디 했어요. 신우가 그런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얼굴 표정에 너 제정신이냐, 미쳤냐 라고 써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선을 넘었다고 하면서 울음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우말 끊고 한마디 더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언니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요. 언니야말로 엄마랑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 모르냐고. 그 나이 먹도록 방 청소며 빨래며 엄마한테 시키는 딸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했지요. 언니야말로 부모 자식 간의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 일은 엄마한테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하라고 했어요. 그게 싫으면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던지 집에서 독립해서 나가던지 하라고요. 신우한테까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신우가 알아서 먼저 나서주니 이건 준비도 안 했는데 입에서 말이 술술 나가더라고요. 신우는 난데없는 저희 팩트 폭격에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더니 제가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서 건드린 건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랑 신우랑 방에서 싸우는 걸 듣고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너는 신우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뭐라 하길래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했어요. 차라리 며느리는 며느리, 딸이면 딸인 게 낫지. 딸 같은 며느리 같은 게 세상에 어딨냐고. 어머님이 신우랑 저랑 차별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똑같이 대해줄 거 아니면 딸 같은 며느리 운운하지 말고 그냥 며느리랑 시어머니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 불러서 집안일 시키고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남편 아들 같은 사위 만드는 방법 수십 가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쳤지요. 결국엔 시어머니랑 신우는 저랑 그렇게 한바탕 하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냐며 후다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충격이 컸는지 코만 훌쩍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찔찔 짜고 있더군요. 당연한 거겠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온 삼계탕 재료 봉지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신우시켜서 저를 참교육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 딸도 보통이 아닌데 그 딸이 역으로 당해서 눈물만 쏙 빼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복수는 성공으로 끝이 났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난장판이었어요. 이 정도로 크게 싸웠으니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보나 싶다가도 반대로 생각해보니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사는 대로 저는 더 편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랑 제가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솔직히 자기가 중간 역할 잘못해서 일을 더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계획에 동참해주긴 했지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 보였는데 그래도 별다른 말 안 하고 제가 좋은 게 가장 좋은 거라며 괜찮다고 해주니 저는 살짝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몇 주 안 지났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하고는 전화 연락조차 없이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말했다시피 안 보고 살면 제가 제일 편한 거 아니겠어요? 신우방 청소며 빨래는 여전히 누군가가 해줬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신 나간 며느리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정신 나간 며느리로 살면 필요할 때마다 불려가 집안일 해야 되고 신우 빤스까지 빨아가며 식모대접 받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무조건 사이 나쁘게 지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일부러 이렇게 일 키운 거 아니에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시고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방법이야 어떻든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남들 눈에 며느리 딸처럼 대해주는 시어머니여 맞자 당사자인 제가 그렇게 못 느끼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어요? 이번 일만 가지고 시댁과 영영등지고 지내진 않겠죠. 아마 언젠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잘 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온다면 시어머니도 신우도 제가 다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여행지에서 다툼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이혼을 결심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신혼집은 결혼식 이후로 입주까지 한 달을 더 기다렸어야 했던 관계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출발할 때까지는 각자 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아마 결혼하자마자 3일 만에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이혼 준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3일 만에 이혼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거 유세 부리려고 사연을 적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으면 병된다잖아요. 저야 이겨낸 지도 오래되었고 그냥 이 이야기 듣고 남편 욕이나 남들이 대신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받기 위해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느꼈던 건데 연애하는 동안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남편부터 해서 남편 가족들까지 전부 다 남편을 소위들 말하는 개천용이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수성가했다고 하기엔 남편 집안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 신우도 같이 나왔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 남편이 어떤 시절을 보내왔는지는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학자금 대출도 없었고 대학 간다고 과외도 몇 개씩 받았다고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학자금 대출이 없었으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저는 남편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천용이라는 게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보니 소위 의사 판검사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월 수입이 뭐 세후 1,000만 원, 2,000만 원쯤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붙는 수식어 아닌가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고연봉 받으며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법한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정도까지인가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 본인이 알 법한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했네요. 어떤 과거를 보냈는지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처음 남편 쪽 가족을 만나는 자리인데 뭐가 개천에서 용난 거냐고 따지고 들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짚고 넘어갈 만한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저희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요. 처음에는 제주도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 했지요. 그런데 저한테 너는 안 가냐고 되묻더라고요. 가족여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를 내가 왜 끼냐 했어요. 애초에 결혼 준비하면서 연차도 몇 개 미리 당겨 쓰기도 했고 결혼식이며 신혼여행 같은 거 생각하면 앞으로 휴가도 써야 하는데 아무리 연월차 15일에 휴가가 따로 나온다고 해도 넉넉한 유급 휴가 기간이 있다고 한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미리 끌어다가 홀랑 써버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 시부모 신우 한가족 될 사람들이라고 해도 불편한 건 결혼 전이나 후나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라면 하는 수 없이 따라라도 가겠지만 결혼 전인데 구태여 거기까지 끌려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며 휴가를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부모님 챙기고 그러려면 제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쉬워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애초에 신우도 있고 아들, 딸 따라가는데 부모님을 예비며느리였던 제가 챙겨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제가 무조건 가야 한다 우기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가족여행은 잠시 연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따로 말해주지 않았는데 안 좋은 촉이 오긴 했어요. 이 인간이 기어이 나를 데리고 같이 가려나 보다 싶었지요. 그걸 굳이 꾸역꾸역 날짜까지 미뤄가며 내가 당신 부모님 수발 들게 만들어야 하는 거냐 따졌더니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는 앞으로 결혼식 후에 있을 신혼여행 말고는 어디 놀러 간다고 연월차나 휴가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다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하길래 저는 남편이 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제가 불편할 걸 알고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감동스럽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니 참으로 놀랄 노짜입니다. 양가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은 결혼식 날짜 3일 뒤인 화요일에 맞춰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비행기표가 가장 저렴한 날에 출발하기로 했던 거예요. 신혼집도 잔금 문제로 아직 완전히 구해진 상황도 아니었기에 결혼식 끝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3일 뒤에 공항에서 남편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혼인데 같이 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각자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게 엄청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지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수속 마치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신우까지 더해서 입국장에서 쌍수를 들고 저희를 열렬히 환영해주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누가 보면 이민 와서 현지에 살고 있는 남편 가족들을 보러 혼자 한국에서 지내던 남편이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왔구나 싶은 그림이었어요. 저는 어안이벙벙해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지요. 남편은 뻔뻔하게 이게 네가 원하던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어느 누가 미쳤다고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시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어 했겠냐 따지니 남편은 제주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자기도 가족여행에 휴가를 다 써버리느니 어차피 저랑 신혼여행 올 건데 가족여행지를 옮기면 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게 그러자고 한 소리가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는 거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참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을 테니 좀 이야기하면 생각이나마 바꾸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러면 우린 우리대로 신혼여행 온 거 둘이서 신혼여행 즐기고 시부모님은 신우가 있으니까 당신 가족들은 따로 휴가를 즐기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집에 갈 때 공항에서 만나서 비행기 타고 같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잡쳐야겠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제주도 때 결혼 전이니까 거절했던 거 그렇다 쳐도 이제 결혼식 올렸으니까 너 이 집 며느리 아니냐고. 며느리가 시부모님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고 해야지 그걸 벌써부터 신우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신우도 너보다 어른이라고. 너가 같이 모셔야 할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려먹을 생각이 드냐면서 사람들 다 보는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시집 왔으니 모르겠지만 이 여행이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 줄은 아느냐며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데 얼척이 다 없더군요. 지 가족들이 자기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취직시킨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가족들이 정말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누나도 대학 안 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과외에 비해 학비에 다 도와줬고 부모님도 여태 아끼고 고생했던 거 이제서야 보상받는다는 느낌으로 아주 큰맘 먹고 기획한 여행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제주도를 따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고 이제 며느리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지 부모님을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 거품이 날 때까지 고작 떠든다는 말이 또 이 집 며느리 됐으니까 내 식구들 알아서 수발들라는 소리를 저렇게 길게 풀어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알 바냐고 따졌습니다. 자꾸 과거가 어려웠고 힘들었다 하는데 너보다 더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과외 못 받고 그래도 주경야독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천지에 깔렸다고. 그리고 자꾸 개천용 하는데 누가 보면 어디 회사에서 월급으로 몇 억씩 주고 모시고 쓰는 줄 알겠다고.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좋은 회사 다니니 더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회사 다니는 거 너 혼자만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그 대기업 말량한 월급 때문에 너랑 결혼해서 니네 부모 수발드는 식모에 너네 신우 비위장 맞춰주는 무수리 하려고 결혼한 건 줄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남편이며 시가족들 다 뒤로 한 채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 끊고 돌아와 버렸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폭발하니 남편도 기가 죽고 시부모님이랑 신우도 제 눈치 보면서 따로 지낼 테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거기서 누그러지면 제 앞길 평생을 제 손으로 풀을 수도 없을 정도로 꼬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혼여행 보내기도 전에
여행지 도착하자마자 이혼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었지만 여행지에서 돌아온 남편 하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사과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여행지 내내 연락 한번 했던 적 없었기에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한다거나 어떻게 해보자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신혼집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꽤나 큰 손해긴 하지만 아직 끝전이 치러진 게 아니다 보니 그냥 파기하면 위약금 내고 파기할 수 있었어요. 그 신혼집마저도 각자 모아놓은 돈에서 각출을 했다 보니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다면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저 자식은 뭔데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 말아 하는지 싶더라고요. 뭐 맡겨놓은 게 있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냐 저도 따져 물었지요. 그랬더니 제가 자기 가족들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을 망쳐버렸으니 그 비용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비행기표에 신호 비행기표며 여행 전반적인 경비에 신호 휴가 나간 동안 못 받게 된 월급의 일부까지 계산기 두들겨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지 휴가 쓴 건 계산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 저 때문에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 즐긴 것도 많고 제가 없으니 부모님 수발 든다고 지낸 누나가 엄청 고생을 했다고 정신적 피해 비용에 신유 인건비까지 추가해서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은 2천만 원 하고도 뒤에 끝자리 몇십만 원 더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인심 써줘서 그건 안 받고 딱 2천만 원으로 퉁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산 안 힘들게 손해를 감수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당당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마워서 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돈 깎아준 게 고마운 게 아니고 그래도 여태만 나온 정이 있는데 그냥 한번 용서해줄까? 나도 여행지에서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는 정을 확실하게 떼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서 마무리를 지어주다니 정말 고맙기 그지 없었지요. 니네 가족 놀러 갔다가 재미없어서 실망한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냐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꺼지고 이혼 서류 날라오면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이미 공항에서 비행기 올라탔을 때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말 맞다나 이제 그 잘난 며느리도 아닌데 니네 부모님 가족여행 망친 건 자식들이 니랑 니네 누나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 여행 비용은 나한테 청구할 게 아니고 부모님도 똑바로 못 챙기고 여행지에서 벙어리 마냥 말 한마디 못한 네 잘못이니 네 스스로한테 청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요. 얼마나 힘든 과거를 보냈고 당신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가늠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던 간에 그걸 너랑 결혼한 네 마누라 며느리까지 나서서 갚아줘야 하는 은혜라면 그딴 며느리 자리는 내가 때려치고 만다고 딱 잘라 전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잘난 가족여행 망친 건 니들 무능한 걸 탓하고 당신이야말로 집에 들어간 내 돈 제대로 안 돌려주면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 위약금은 위자료 줬다 생각하고 네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안 접을 테면 안 접으라고. 내 전 재산 날려먹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하다는 변호사 구해서 어떻게든 그 돈 받아내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사실 이미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던지라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 진행할 수는 있는데 위자료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란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으름장이 효과가 있던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래도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을 몇 번 보여줘서인지 가족여행 망쳤다고 그 비용 물어내라던 남편이 어떻게 제가 시키는 대로 위약금 자기 돈으로 해서 제 돈 들어간 거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줬네요. 결국은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저한테 사과하면서 가족들하고 얽히지 않게 잘 할 테니 다시 잘 해보자고 몇 번을 제 앞에 빌었어요. 하지만 그 진짜 속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번 속은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미련 남지 않게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 부모님 은혜같이 갚아줄 며느리는 어디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요. 그 뒤로는 지인들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긴 하는데 최대한 안 듣고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쪽내서 속은 후련한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해버렸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 좀 더 살아보고 할 걸 그랬다 하는 후회가 있긴 하네요. 다들 왜 살아보고 혼인신고 해라 그러는지 그 이유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혼인신고 안 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지인들 통해 들은 말로는 남편은 벌써 새장가 준비를 하는 건지 여기저기 선자리도 알아보고 소개자리도 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남편은 상대방한테 이혼했다는 사실 숨기고 결혼 목전에 두고 성격 차이로 파혼하게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나 봐요. 딱히 그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만나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살살 하는 거 보면 결혼 3일 만에 이혼까지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님과 신우가 자기한테 베풀어준 큰 은혜에 대신 보답해줄 무수리 식모를 구하러 다니는 거겠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해봤자 그 끝엔 또 한 번의 이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 가서 깨닫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8살 여자입니다. 결혼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반년 조금 넘어갔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 무뎌져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네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한 결혼이니만큼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 믿고 있었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여태껏 제가 목표했던 건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세상 일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었지요. 제 생각처럼 흘러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결혼 생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네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나 건너 아는 사람들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하면 안 했지 결혼을 저보다 늦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결혼에 크게 뜻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한 아버지 사업 때문에 어머니가 밖에서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참 싫었고 그래서 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 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으니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병행해가면서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당장 출근해도 좋다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지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고 싶어 2년 정도 되는 취준생 기간을 보냈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바라던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받는 연봉이 8천 정도 되고요. 자랑할 만큼 많은 연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취직하고부터는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 후 처음 몇 해간은 집에 있는 빚을 갚느라 돈도 모으지 못했고요. 빚을 다 갚고 나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원하던 공부를 포기했던 동생 유학도 보내주고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외곽이긴 하지만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도 하나 해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이 현재는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집값도 많이 올랐네요. 동생도 유학 중에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아예 그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는 돈도 저보다 훨씬 더 잘 받으며 일하고 있으니 전부 해피엔딩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온 가족들 다 챙기고 나서야 드디어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모님 생활비나 동생 학비 같은 걸 신경 쓰긴 해야 했지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결혼은 저한테는 약간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동생이 자리를 잡은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 생활비는 자기가 낼 테니 제 인생 좀 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면목이 없다면서 이젠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 하셨고요. 가족들이 이제 저 결혼하라고 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도 늦게 결혼하게 된 만큼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직장 동료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나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제가 비혼주의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팍팍해서 결혼을 안 했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턴 저한테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당시 제가 35이었는데 결혼 상대를 소개받는 자리들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부담스러워하고 저는 그래도 나름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 높은 연봉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제 높은 연봉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그래도 제가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결과야 안 좋았지만 모지랖 넓던 직장 동료들이 매번 저를 생각해서 자리를 만들어 오는데 거절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애써 신경 써준 직장 동료들 성의를 거절하는 것보다 소개 자리 나가서 상대방한테 거절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소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거절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게 일이었지요.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남편입니다. 남편도 저랑 처지가 비슷했어요.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름 좋은 회사 들어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지요.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홍기를 놓친 것부터 홀어머니가 아들 장가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에 직장 동료들이 그런 자신을 도와준다며 혼사자리 알아봐준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까지 말이지요. 이상한 데서 서로 생각도 못한 공통점을 찾게 되었으니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1년 조금 덜 되는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연애하면서 죽이 잘 맞고 다툼 없이 잘 만난 것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양가 어머님들이 워낙 성하셨지요. 좋은 상대 나타났을 때 후다닥 결혼하라고 양쪽에서 보채는 바람에 연애 기간이 짧기도 했어요. 저희들도 40 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 준비 또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서로들 직장에서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혼 비용으로 내가 더 해오네, 네가 덜 해오네 하면서 다툴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가 어른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각자 벌어오는 돈으로 각자 양가 어른들은 알아서 챙기기로 이야기가 되었기에 그런 부분에서도 다툴 것들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결혼 생활은 정말 더없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면 어떨까 궁금할 정도였지요. 제가 어서 가정을 꾸리고 제 삶을 살았으면 하셨던 어머니만큼이나 제 직장 동료들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기 바빴습니다. 남편과의 소개 자리를 주선해준 동료 직원은 결혼까지 골인했으니 나중에 크게 한턱 쏘라면서 너술에도 떨었고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이혼하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조차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양가 어머니들 등살에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신혼집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월세로 쓰고 있던 오피스텔이 거실에 방 하나가 딸려있던 구조라서 일단은 남편이 그 집으로 같이 들어오기로 했었지요. 당시 남편도 혼자 자취하는 곳이 있었고 아직 계약 기간이 몇 달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쪽은 그냥 대학가에 있는 원룸 같은 곳이라서 저랑 같이 지내기에는 공간이 여의치 않은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구조였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지내는 곳으로 오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취하던 곳에 살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냈으면 그 당시에는 참 신혼 느낌 나고 같이 퇴근 후에 신혼집 알아본다고 손품 팔면서 인터넷 뒤져보고 하면서 재미있기도 했겠지만 왕복으로 몇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게 하는 게 미안해서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회사 안 나가는 주말이면 신혼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녀서 좋았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오더니 신혼집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지요. 그리고 남편의 제안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다툰 적 한 번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신혼집을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댁에서 가까운 편이 좋지 않겠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난데없이 그렇게 하자는 남편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하고 가까이 살아서 좋을 거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댁의 위치가 위치다 보니 애초에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고자 했던 지역하고도 동떨어진 위치였고요. 거기에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다면 친정하고는 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부감이 든다거나 죽기보다 싫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당시 저한테는 어디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친정이 멀어지는 거야 애초에 제가 혼자 떨어져 나와 자취하는 곳 위치만 생각해도 친정하고는 한참 먼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친정하고 멀어지는 게 저한테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가깝게 살던 친정에서 가깝게 살던 신혼집 위치는 좀 더 저희가 살아가기에 효율적인 곳이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었던지라 그런 남편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사자고 했던 걸 지금 당장 출퇴근 왕복으로 1시간 더하게 생겨서 싫다고 거절을 해놓고서는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긴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남편 회사까지 출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환승 같은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까지 회사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출퇴근 거리를 문제 삼을 사안이냐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 혼자 지내시는데 출퇴근 좀 편하게 하자고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구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이 취직 후부터는 쭉 회사 근처에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이유 또한 통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취직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직장 동료들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출퇴근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에도 한 글자라도 더 공부를 해야지 승진도 빠를 거라 생각했다고. 자기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똑똑히 기억나고 시기상으로 봐도 바로 얼마 전인데 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으면서 이제서야 혼자 지내시는 시모가 걱정이 된다며 신혼집 위치를 시댁 근처에 구해야겠다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두 분은 함께 계시니 저는 절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저보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달리 보인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실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했어요. 여태 같이 살아왔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감안했겠지만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발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신혼집 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연기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고집 부리는 대로 다 들어줬다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뻔히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까지 올렸는데 언제까지 출퇴근 편하자고 떨어져 지내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남편 자취하는 곳 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맞춰서 남편 회사 근처에 또 다른 월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집을 구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혼집 적당한 매물도 찾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로 의견 다툼이 있다 보니 임시로 구했던 거고요. 이혼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서로 금전적인 걸로 얽힐 부분이 없다 보니 이게 저한테는 더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아무튼 첫 시작이 조금 삐끗하기는 했지만 신혼생활은 제법 재미있었습니다. 월세로 집을 구했다 보니 가정가구들은 다 옵션으로 들어와 있던 터라 각자 집 몇 개 들여놓은 것 빼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취직 이후부터는 평생을 혼자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롭고 신경 거슬리고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좋았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겠거니 하고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제 남동생이 일정 문제로 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문제도 있고 해서 도무지 시간을 내지 못했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동생이 시간을 내서 저 보러 오겠다고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남을 처음 본다고 많이 들떠 있었고요. 자기가 외동이다 보니 남동생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처남하고 말이 잘 통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 사건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엄청 죽이 잘 맞는 듯 했어요. 동생도 미국 나가서 넉살이 좋아진 건지 몰라보게 부침성이 좋아져 있었고 두 사람이 매형 최고, 처남 최고 하면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처음 만난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제 동생이 술 마시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고 하는 말의 대부분이 거의 다 제가 고생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던 거야 남편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요. 지금은 동생이 벌이가 저보다도 좋으니 부모님 생활비며 이런 거 다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동생이 남편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라는 사실을 말했던 거예요. 집단에는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떨어져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남편 안심시키려고 꺼낸 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는 표정이 딱 변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술을 안 마시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남편 분위기가 달라진 걸 대본에 딱 알게 되었고요. 이래저래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자리에서는 꺼내지 않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대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장인 장모님 집을 제 돈으로 샀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니 너무 제 생각만 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남편과 저 사이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정부모님 집을 사들인 시점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오히려 집값 같은 걸 생각해보면 투자를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거기에 명의는 당장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한테 돌아가는 것 하나 없이 오롯이 전부 다 제가 받아오기로 이야기도 끝난 상황이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제가 결혼하는 시점에 아직 신혼집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나 제가 모아놓은 돈이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집도 없고 혼수고 뭐고 결혼식 비용 말고는 크게 들어간 것도 없는 데다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각자 따로 살던 집에 있던 보증금을 묶어서 처리한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 집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해드렸던 거고 어차피 반반 결혼한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저보고 또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장인장모 노후 준비까지 다 해줬으면서 신혼집 시댁 근처에 구하는 걸 반대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가게 좀 설명해보라 하니 설명은 하지 않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 노후까지 다 해결해드려야겠다. 그래야 공평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해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제 말은 듣고나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아주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시로 구한 월세가 제가 먼저 살던 곳처럼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곳이었는데 방에 있던 저희 침대가 거실로 나와 있고 남편은 방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다 거실로 빼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니 방에서는 시모가 따라 나오더군요. 저한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월차까지 내서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주 집을 마음대로 해놨더라고요. 어머님은 여기 어쩐 일이고 이건 다 무슨 꼴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어머니 보고 거실을 쓰라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님이며 거실이며 그게 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하니 남편이 오늘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정했으니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할 수 있냐고 따지니 저야말로 장인 장모님 집부터 해서 한마디도 안 했던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야말로 이미 장인 장모 노후대체까지 결혼 전에 다 끝내놓지 않았느냐며 시댁 근처에 신혼집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 어머님 모시고 온 거라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같이 집 보러 다니자고 신혼집은 이 근처에 구하자더군요. 시어머니 전세금도 다 빼고 나면 돈이 더 여유가 생기니 한 40평짜리 아파트 구하면 되겠다고요. 남편과 저 사이에 원성이 높아지니 시모가 껴들었어요. 이야기 다 들었는데 우리 아들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능력 있는 아들을 보내줬으니 자기도 이제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 사는데 돈까지 보태준다는데 시모가 돈도 더 해주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대요. 제가 돈이 모자라서 신혼집 못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먹어서 능력 있는 남편한테 빌부터 살려고 취직한 것도 아닌데 시모도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이미 처음에 신혼집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말다툼을 했을 때부터 두 사람이서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태까지 말로 해도 자기들 말이 옳다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봐야 나아질 거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 덕에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데까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가구 배치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저는 저대로 제 짐을 다 꺼내서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고 아주 생쇼를 한다고 혀를 차더군요. 집 나간다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고 하면서 네 나이에 이혼까지 하면 앞으로 너 받아주는 집안이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상황 파악 좀 하고 자기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 알아놔요. 내가 혼자 살았으면 혼자 살았지 이런 꼴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 짐이라고 해봐야 옷 같은 거 몇 개 말고는 챙길 것도 없어서 짐 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짐 싸들고 나가는 순간까지 큰 소리 치다가 문 닫고 나가니 그제서야 똥줄이 타기라도 시작했는지 남편이 쫓아나와서 진짜 이럴 거냐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럴 게 다 있냐고 어차피 지금 우리 사이에 이 집에 월세 보증금 말고 처리할 게 또 없는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전세 보증금 들고 온다니 그 돈에서 내 돈 들어간 만큼만 보내주면 저도 길게 안 끌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애초에 신혼집 문제로 서로 청약 문제도 있고 해서 혼인신고도 안 올려놓은 판국에 갈라서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했지요. 남편은 제가 설마 진짜 이혼까지 하겠나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철회한다고 해도 다시 합칠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 연락도 없으니 남편이 참다 못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내 돈 돌려주려고 전화한 거 아니면 그냥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는 거 늦어지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이혼이라고 해봐야 그냥 갈라서는 거 말고는 달리 할 것도 없었으니 사실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 집구석에서 짐 싸들고 나온 그 순간이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혼한 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니 회사에는 딱히 이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근황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 없이 쓴웃음만 짓고 넘기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던 직장 동료가 잠깐 시간이 괜찮냐면서 조심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을 만나 제 진짜 소식을 들었다면서 놀리려고 온 건 아닐 테니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저한테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남편이 심호봉양하게 하고 대리호도 바라는 그런 사람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고요. 저 대신해서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남편 근황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고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주선해준 그 사람이 남편하고 재결합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렸어서 그게 참 아쉬워서 그러는 거라더군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다시 분가를 했고 이제 자기가 잘 타일러놨으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 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주는데 그림이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저랑 재결합하고 싶어 시어머니랑 분가한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말 맞다는 아들이 이제 자기 뒷바라지 해줄 만큼 능력도 생겼겠다. 이제 며느리한테 수발받아가며 편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겠지요. 처음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오며 가며 며느리 효도받다가 합가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은근슬쩍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져다 붙여서 합가를 시도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가버리니 며느리 수발받으며 호강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팔자에도 없던 아들 뒷바라지를 하게 생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 분가를 했다기보다는 시모가 열받아서 집을 나가버린 게 더 이야기가 맞지요. 그리고 이 주선자가 제 직장 동료긴 하지만 남편과도 친한 사이였으니 다시 재결합하자는 말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말인지 딱 알겠더군요. 말 맞다나 재결합해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나요? 부모님 노후 준비도 끝내놓았겠다. 돈도 잘 벌지. 그 돈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엔 남편한테 이득 아니겠어요? 이미 남편한테는 질릴 대로 질려버렸는데다가 누가 알겠어요. 또 재결합했다가 무슨 핑계를 대면서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할지 말이에요. 재결합은커녕 꼴도 보기 싫고 궁금하지도 않으니 남편 소식은 이제 전해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주선해준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더군요. 두 사람 이어준 적이 체면도 있는데 만나는 신용이라도 해보고 이러나 저러나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냐고 다시 만나면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누가 아냐고 하더군요. 직장 동료의 친한 친구 결혼한다고 추기도 많이 했다고. 평생 혼자 살 것도 아닌데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며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선자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쪽 체면의 축의금 몇 푼 때문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냐고요. 남편 부탁받고 온 거 다 티나니까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남 인생에 신경 끄고 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동료 직원은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결혼이란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주선해준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도 제가 내렸으니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서둘러서 이렇게 된 거라 탓을 하고 제 소식을 전해들은 동생도 자기가 괜히 부모님 집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책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잘된 일이라 생각해요. 저도 늦게 시작한 연애이기도 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보채지 않으셨어도 아마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이 집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일 수도 있었고 남편이 아내한테 시어머니 봉양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중에 가서 알게 되었겠지요. 차라리 이렇게 빠르게 알게 돼서 시간 낭비 안 하고 일찍 정리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혼자 지내서 그런지 아직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하네요. 한동안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가보지 못했던 여행이나 배우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것들 조금씩 배우며 제 인생을 위해 살아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